네, 독고투자집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남부 텍사스 휴스턴에 와 있고요. 여기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라이스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휴스턴은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있고 구름이 이렇게 끼면 또 서늘해요. 가을 날씨가 돼서 구름에 따라서 굉장히 날씨가 뒤바뀌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VB 은행 사태인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물가라는 게 굉장히 계속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왜냐면 물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는가. 아직까지도 계속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릴 것이고, 뭐 거의 막바지 왔다고 하지만 작년만 해도 언제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는 중요하고 인플레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월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많은 분들은 인플레는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물가가 4% 중반 5% 이 정도 선에서는 지속이 될 것 같다,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플레도 빨리 빠지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는 계속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유지는 계속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파월도 제가 한 이야기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올해 문제가 터질 거라고 봤고, 작년 4분기 한 가을쯤부터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장 맨 처음 나왔던 영상이 3개월 전이거든요. 현금을 비축해 두시고 이번에 올 위기를 대비하라.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1월 달에 장 올라온 거 보고, 특히 이제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폭락했었기 때문에, 테슬라를 필두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이더 딥을 했고, 12월 말부터 1월까지 쭉, 그리고 1월 달에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15%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잖아요, 라오스에서. 이 시세를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이 시세 때 오히려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따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못 따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시장은 올라왔긴 왔지만 이게 현금화할 만큼 많이 내 주식이 올라왔나? 돌이켜보면은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손실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셨을 때는 대부분 주식이 막 고공행진을 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개미들의 속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이 웅장할 때 주식을 사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인간하고 잘 맞지 않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SB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FTX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터지고 나서부터 영향을 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 관련된 그 펀딩을 하는 쪽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세카이아 캐피털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VC들이 많잖아요. 이쪽들이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블록체인도 투자하고, 뭐 스타트업 바이오도 투자하고, 뭐 AI도 투자하고, 엄청난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쪽들이 다 실적이 안 좋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SB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생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아서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이잖아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뭐 심지어는 막 9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제2의 그 중고 자동차 온라인 업체 중 하나인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런 80% 90% 떨어진 주식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텔라닥 이런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있는 채권들이, 그리고 투자된 자산들이. 게다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게시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채가 위험 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뭐 재무학에서도 많이 배우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국채는 만기까지 갖고 있게 되면은 안전 자산이죠. 왜냐면 만기 때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원리금 다 주니까. 국채도 매일매일 시시각각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 금리를 무지하게 올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채권을 투자한다는 거는 뭐냐? 손실을 더 볼 걸 알면서도 채권을 산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SBB라는 은행은 제 자산이 한 200~300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거의 몰빵하다시피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것도 장기 국채에다가 좀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안전하겠죠. 파산의 위험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만기까지 가져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기가 아니면 평가 손실이라는 게 꼭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커다란 은행, 미국에서 16위 정도 되는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신기술 기업들, 굉장히 리스크가 큰 기업들, 10개 투자하면은 9개는 망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받은 것들은 진짜 제일 안전한 데다 맡겨놓자 해서 맡겨놓은 곳이 미 국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약간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미국 국채 30년물 ETF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저는 물론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금리 인상기에 그거 사는 게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맞지 않죠. 그런데도 갖고 계시면서 손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게 저는 참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인들은요, 국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장기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중간에 환매를 하면서 손실을 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채권도요, 여러분들이 5년, 3년 이런 채권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하물며 10년, 30년 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가격이 춤을 추기 때문에 평가선이 계속 바뀌는 거고, 그 금리라는 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걸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연준뿐만 아니라 그 연준 위원장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망에 따라서 금리의 그 변동도요, 혼자 막 오버슈팅 했다가 또 언더슈팅 했다가 막 춤춥니다. 그거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고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주식도 어려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회귀하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다른 요소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채권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매크로 같은 것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것까지 언제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될 거면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채권 투자는 안 합니다. 차라리 현금 아니면 주식, 이렇게 심플하게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게 낫지, 채권까지 가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FTX가 버블로 터졌고, 코인 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신기술 VC들, 사실 VC들이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제가 볼 때는 흥청망청했던 곳이에요. 왜냐면 돈이 넘치면서 이 넘치는 돈들이 다 꿈을 먹는 주식들에 한 3,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들어가서 엄청난 버블, 나스닥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거 분명히 버블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저는 SBB 사태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2007년, 8년 그때 컨트리 와이드라든가 워싱턴 뮤추얼 이런 쪽들이 터지면서 나중에 리만까지 갔던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씩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FTX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가 터졌고, 몇십조가 날라갔고, 그리고 은행 하나 200조짜리가 하나 지금 터져버렸고, 그 다음 뭘까요? 점점 큰 게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역사상 은행이 터진 것 중에서 이번 게 두 번째로 큰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을 먹여 살리고 예금도 받고 월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서로 이렇게 약간 악어새 같은 이런 존재였던 이 은행이 망하면, 그러면은 이 악어새들은 어떻게 해? 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만 그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상의 돈들이 예금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법인 자금인데 개인이 아닌 이상 2억 5천만 원 이상 넣겠죠.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금. 그쵸?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은행이 사태이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데, 기업들이 신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파산하기 시작하면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개인들이 부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실화됐던 게 옛날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었잖아요. 가장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부터 터져서 위까지 전이 된 거, 어떻게 보면 팬데믹처럼 전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용 위기, 신용에 대한 경색에 대한 사건도 지금 막 뱅크런 하고 있잖아요. 막 ATM기 앞에 줄 서 있고 은행 앞에서 막 줄 서 있고 막 그런다는데, 이 사태도 전염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200조짜리 300조짜리 작은 은행 하나, 작은 은행도 아닙니다, 하나가 부실화된 그런 사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준이 돈을 푸는 순간 30분이면은 한국까지 돈이 풀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돈 속도가요, 여러분 상상 초월해요. 저는 도미노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하나가 넘어가게 되면요, 다른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직접 밀어서 떨어지든 아니면 쿵 하는 충격 때문에 떨어지든 그런 일들이 바람이 부는데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건 그거예요. 부동산까지 연결되느냐. 개인들이 많이 부실화가 되면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지금 작년 2022년 6월부터 부동산이 고점을 찍고 지금 꺾여 내려간 게 미국이잖아요. 한국은 그 전부터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빠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1월달 올라온 거는 정부가 돈 풀고 막 규제 풀고 하면서 막 할 거 다 했거든요. 지금 더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 다 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반등을 한 거지,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데드캣 바운스를 덥석 잡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잡으면 안 되는 거 잡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률도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주식도 지금 100조 이상 손실, 평가 손실을 지금 개인들이 보고 있다고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대학교긴 하지만 너무 심해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행정서명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를 탕감을 어느 정도 좀 시켜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게가 지금 다 돈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일해야지. 그래서 지금 막 일자리 가서 파트타임 잡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비도 좀 꺾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소비가 꺾이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저도 유튜브 수익이 12월 대비 1월이 조회수는 똑같은데 30% 줄었어요. 왜냐면 광고가, 유튜브는 광고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기업들이 줄인 거야. 그러니까 조회수가 비슷해도 수입이 줄어든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굉장히 그동안 AI 투자,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고 해서 한 20년 넘게 주식과 채권이 아닌 그 부동산 투자를 봤어요. 오피스 같은 거 많이 사들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뭐 5% 6%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계속해서 투자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20년 동안 오피스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누워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누워서 헤엄치기, 엄청 호시절을 이제 보냈던 게 지난 20년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버블이죠. 근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부터 이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왜냐면 재택근무가 만연화됐고 일반화됐고, 그리고 지금도 재택근무가 뭐 일주일에 2-3번은 하게 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분당 쪽, 판교 쪽이 지금 문제가 많대요. 왜냐면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재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스템 인프라도 다 그렇게 갖춰졌다 보니까 그 근방에 있는 상권들이 식당에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지금 경기가 꺾여서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침체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 쫓아와요. 근데 체감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금리가 거의 다 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한 0.25, 0.5 정도 올리면 이제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사태가 쉽게 지나갈 사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은 5월 되기 전에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준이 뭔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연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사태를 지들이 몰랐을 수는 없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건 몰랐을 수가 없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올렸어. 좀 올려놓고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푸는 그런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무리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3.5%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파월은 뭐 제 말을 다 당연히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듣겠어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고 지금 이 사단이 좀 된 상황이에요. 고금리는요, 진짜 경기 침체를요 동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늘 일어나는 일이야. 제가 주식시장에 지금 2003년 11월부터 9월부터 있었는데 거의 이제 20몇 년 됐잖아요. 고금리는요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주식시장, 뭐 실물시장 다 망가뜨리는 이런 암적인 존재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된 것도 크고,
그리고 팬데믹 때 110만 명이나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했어요. 늙은 실버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엄청나게 한 70-80%는 은퇴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난 거야. 죽든 뭐 은퇴를 하든. 그리고 돈을 막 3,000불씩 4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속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꽁돈이 좋으니까 그거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 달콤한 맛에.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야. 근데 지금 돈 떨어지니까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일자리가 경기 침체를 통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도 정말 부실화돼서 렌트도 못 내고 차 할부도 못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시세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난 1월 달에 반등했던 것도 결국에는 거짓이고 착각이었고 사람들의 망상으로 인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지표였던 GDP, 요 GDP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약간 어느 정도 부양을 시키고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어레인지 하면서 만든 거라고, 만들어진 GDP 상승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뭐든지 한번 올려놨다가 확 터트립니다. 그게 참 신기하다고요.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라오스에서도 이제 야시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늘 이런 식이에요. 이번 1월에 올라왔던 15%나 올라왔던 시장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려는 드리는 것 같아요. 팔 기회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어떻게든 버블은 참 어디서부터 버블이 터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나 말했던 그 블록체인 쪽에서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 여기 정말 돈이 넘쳐나서 이제 흥청망청했던 그런 대상들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펀딩 받아서 외제차 사고 막 노름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은 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뭐 지금이든 벼락부자들 흥청망청 하고 다니는 거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초년도의 운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일단 없는 사람이 터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내쫓기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내쫓기는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이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가용현금을 통해서 더 떨어진 부동산을 싸게 사겠죠. 어설픈 부자들이나 이제 영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시기에 피해를 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전 잘 모르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추세를 보이면은 계속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저점이 나올지 언제 저점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막 사고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사이드카 이런 거 팍 터졌을 때 그럴 때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일요일이고요. 당장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블랙 먼데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름까지는 진짜 살얼음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금리가 되고 한 1년에서 1년 2개월, 3개월, 6개월 이 정도가 되면은 실물경제에 영향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게 늘 그렇게 딱딱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은 뭔가 제 생각보다도 더 빨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왜냐면 작년 3월부터인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제 생각하기에는 3.5%, 4% 이 정도 때까지는 시장 체력이, 경제 체력이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름이 지나서부터 0.7씩 올렸으니까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1년이 지난 시즌이면 거의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뭔가 하나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투자일지에서. 근데 지금 상황은 뭐 1년, 딱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금리를 올린 속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렸다면 지금은 이렇게 로켓포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정에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올해도 춤을 추고 계속 위협을 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간수하시고요. 저도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좀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